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만 내는 게 아니라 답도 드립니다. 저희는 혼쭐 경제.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이제 그 진수라님께서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다라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아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네. 2023년은 다 갔고 2024년이 다가오는데 네. 일단 23년 부동산 시장부터 평가부터 해보고 24년 전망해보죠. 네, 좋습니다. 올해 보니까요. 사실 제 기억에도 연초에 부동산 규제, 연초뿐만 아니구나. 작년에도 그랬구나.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시장은 좀 괜찮았던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평가해보면 23년도 부동산 시장. 23년이라고 하기에는 1년이 너무 길고요. 예. 사실 상반기, 하반기가 좀 나눠지거든요. 예. 상반기는 괜찮았는데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 12월, 올 1월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작년 2022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예.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했는데 그 내막을 보면 사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쉬어가야 되는데 쉬어가는 타이밍이 마침 금리가 올라가 주니까 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급락하다 보니까 경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이 아니라 서서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뚝 떨어지고 미분양이 급증하다 보니까 PF가 문제가 됐고요. 올 1.3 대책이죠. 규제 다 풀어줍니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고요. 특례보금자리 나왔죠. 구매 능력을 올려줍니다. 야, 대출 받아서 집 좀 사. 뭐 물론 가격 기준은 있었지만 고가 주택이 아니라 9억 원 이하 주택을 좀 사라고 하니까 금리 인상도 다행히 멈췄죠. 모든 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갔습니다. 금리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규제가 풀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네. 집값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마이너스 30%, 70%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열심히 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는 거래량이 쭉쭉 늘어났고요. 거의 한 3천 건대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금리도 낮아지진 않았죠. 물론 대출 금리는 좀 내려갔습니다. 대출 금리 내려갔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는데 하반기 되고 추석 지나고 뭔가 이상합니다. 왜요?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앞서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7년 올랐잖아요. 7년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오르고 2022년 하반기 6개월 집값이 떨어지고 다시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이 조정장 중인데 조정장이라고 해서 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보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거든요. 급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올 상반기 보면 우리 아파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줄다리기 게임이거든요. 집주인들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인데 그동안 7년 동안은 집주인들이 이겼죠. 매도자들이. 당겨버리면 이기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그동안 매수자들이 돈을 계속 올려줬는데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장으로 들어왔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30% 정도 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과천이나 강남 쪽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게 7억으로 떨어졌다가 7억 5천, 8억, 8억 5천, 9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우리 김태현 앵커님 같으면 자 지금 9억에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 올라갈 걸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네. 추가 상승에 대한 전고점을 좀 뚫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고점이 10억이라고 보면 지금 9억까지 왔거든요. 전고점이 뚫어도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내고 다 내고 나면 10억 전고점이 가도 남는 게 없네. 크게 우리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벌자고 9억 투자하진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9억이고요. 자, 그래서 더 기다린다. 발을 빼죠. 지금은 아니야. 더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입니다. 근데 지금 기대감이 금리 언제 내릴까? 경기 여전히 안 좋아. 미분양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지도 않아. 전고점 대비 110%에서 120% 정도는 올라가 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매수자들이 발을 뺍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집주인들이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물을 회수했거든요. 예. 지금은 반대죠. 야 이거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아볼까? 매물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당연하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만 저는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직 터널 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고요. 예. 좀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구나. 조정이 돼야죠. 매수자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좀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네네. 자 그러면 집값은 그렇다 치고 전세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집을 안 사니까 전세도 많이 돌리는 건가요? 전세는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2022년 작년이 이상했어요. 전세가 떨어진 걸 보셨나요? 작년 빼고.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공급이 많이 나올 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세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들어가고요. 필요하면 전세를 놓는 메커니즘인데 작년은 금리가 1년 만에 2배 정도 오르다 보니 전세 수요가 월세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거고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올해 상황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 주춤하잖아요.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이 발을 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세로 가야죠. 뭐. 전세로 가야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많은 빌라 시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들어오게 되고요. 빌라 시장에 있는 수요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또 들어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입주 물량은 줄어들잖아요. 건설회사들도 PF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착공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 더 줄어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당연히 전세는 아파트 전세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빌라는 아직 멀었고요. 아파트는 아마 2024년에는 전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파트 값은 조금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네네. 전세는 오르면 이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 높아질 수도 그것도 있는데 좀 문제 그게 아닌가? 이게 뭐 게임처럼 1년 만에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역전세 나오는 게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가하고 그렇죠. 전세가 차이가 얼마 없어요. 차이인데 예. 보통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예. 뭐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래요?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지속이 되면 나중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2024년 1년 만에 이미 떨어진 전세가 좀 회복했다라고 해서 이걸 매매가 올리는 그런 수단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들은 이게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매매가는 조금씩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전세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기류나 흐름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2024년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1년은 더 간다는 2024년 말씀이시네. 1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네. 우리 2020년, 2021년에 버블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버블입니다. 버블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간이 지나는 방법,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방법.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10년 전에 물가하고 지금 물가가 다른가요? 월급도 다르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조정돼야 되는데 조정됐다가 반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과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3년 얘기 좀 해봤고 이제 앞으로 24년 전망 이게 더 중요하죠. 이제 저 청취자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우리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24년도 집값을 오른다 내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폭락은 아니고 조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쇼잖아요. 네. 정치하고 부동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아요. 금리 변수가 있고요. 집값이 얼마 조정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금리 뭐 좀 내린다고 내년에는 좀 파월이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릴 거다 하잖아요. 예. 2021년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예.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믿고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하면서 야 금리 2023년까지 안 오르니까 집값 쉽게 안 떨어져 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 말을 사실 믿지 않고요. 금리는 내려야 내리는 거고 올라야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 두세 차례 내린다라고 지금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움직임도 좀 감지되고 있고요. 미국이 설사
세 차례 내리더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2% 정도,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3번 내리면 한국은행은 잘해야 한 번 정도 저는 내릴 거로 보기 때문에 많이 안 내린다는 얘기 우리나라 금리는. 많이 안 내리죠.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건 한 번 내리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내리면 일시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결국에는 저금리로 가져야 되는데 저금리가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건 대출금리 2% 수준. 가져야 되는데. 야, 그럼 가계부채도 엄청 늘어나겠고.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고 한국은행도 상당히 고민을 한다. 내년은 말 정도에 2024년 잘해야 한 차례 정도 내리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3.5에서 3.25% 대출금리 0.25 내린다고 해서 지금 막 사고 싶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소장님 대출금리가 2%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시중의 유동성은 좀 부족할 거고 그러면은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근데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요. 과거를 보면 뭐 금리가 낮을 때도 뭐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금리가 높을 때도 집값이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하나의 트리거로 봐야 되고요. 저금리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저는 조정 결국에는 터널이 지나가려면 집주인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마지막 터널까지는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2008년, 2009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이면 많은 분들에게 악몽의 시간이었던 그 리만 사태 있었던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에 엄청나게 아파트 폭락하고 강남에 지금 되게 비싼 어떤 대규모 분양 단지도 막 미분양 나고 했죠. 미분양 나서 막 소위 밀어내기로 하잖아요. 네네. 밀어내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 그거 싸게 잡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냥 한 10년 지나고 돈 엄청 버셨을 거야. 위기가 기회죠. 위기가 기회인데 왜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죠.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죠. 폭락하죠. 이번에도 미국에서 작년에 금리가 올려서 한번 폭락이죠.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죠. 2009년도에 반등했거든요. 반등했어요. 지금 또 반등했죠. 그러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2년도에 서울은 2차 하락이 옵니다. 2012년, 13년도. 2012년, 13년. 13년도에 이제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해줄게. 박근혜 정부 때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고요. 그럼 2009년 하반기에서 2011년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했거든요. 보합세. 그러면 지금 또 사실 올 초부터 본다면 뭐 올 상반기 반등을 했고요. 올 하반기부터 1년, 2년 정도는 저는 좀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대세 상승도 없고 대세 하락도 없고 여기서 조금 조정하면서 약간 저는 시간이 내리는. 더 지나야 된다는 거죠. 더 지나다가 한 번은 더 꺾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은 더 꺾인다는 얘기는 한 번 확 빠진다는 말씀이죠. 2차 하락이 한 번 와야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우리 2020년에 패닉 바잉이 있었잖아요. 저는 패닉 셀이 한번 나와줘야 이 조정장이 끝나고 다음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닉 셀이 나와야 된다. 그게 당연한 현상 아닐까요?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줄다리기 게임인데 물론 집주인들이 이기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한 번은 또 져줘야죠.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2차 하락 더블 딥이 온다면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 못 사잖아요. 확 빠지면 그런 논리면 작년 12월에 왜 안 샀습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3억의 분양을 나와도 안 했거든요. 공포가 지배가 되면 못 들어간다. 김천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프리미엄이 5억 6억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사셨으면 5, 6억 버는 거네요. 근데 13억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13억대 분양 물량들이 나오는데 둔촌주공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13억대면 괜찮았죠. 전용 84가. 근데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설사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사야 돼요, 무주택자? 그러면 저는 기준이요. 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머스트 필요하신 분들. 꼭 지금 사야 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결혼하는데 돈 준대요. 야, 돈 줄 테니까 집 사. 니들 계속 기다리면 집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죠. 아버지 저 3년 후에 살게요. 3년 후에 부모님이 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 얼른 사는 게 맞고요. 또는 부모님 복양이나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연끌하시는 분들. 자금이 부족한데 혹시라도 오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는 들어가지 말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기 돈 가지고 사실 분들은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지금 사.
요거 지금 살 때도 네. 이왕이면 고점 대비 한 20% 떨어진 물건. 네. 네. 대부분 다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분들 머리 쓰지 말고 사고 네. 남의 돈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머리를 좀 쓰셔야 되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경제하고 사실은 정치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총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좀 총선 전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정치인 같은데? 입장에서 저는 항상 역지사지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치인이면 네. 자기가 뭔데 부동산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뭐?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대책 무슨 발표하는 것도 싫고요. 네. 부양 대책도 싫고요. 네. 뭐 이게 집값 규제 대책도 싫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가도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들 집주인들은 올라가면 좋을 거고 그렇죠. 집 없는 분들 내려가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좋다. 90%가 집주인이에요. 네. 그러면 부양책을 써야죠. 맞아요. 근데 반반이거든요. 네.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제일 게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욕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흐름이 네. 급등을 해도 문제고요. 급락을 해도 문제예요.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지금 정도 보합세가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좋고요.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뭐 규제 대책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지역 개발 호재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야 예, GTX 좀 빨리 해줄게, 예. 뭐 추가해 줄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비 타당 예비 뭐 면제해 줄게, 뭐 이런 거 나오지. 예.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이런 거는 나오지 예.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러면 정부 정책은요. 지금 어쨌든 큰 흐름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흐름 자체는. 그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어느 정부라도요.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규제를 풉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집값이 혹시라도 반등한다. 큰 폭으로 오른다. 규제 나오겠네. 집값이 더 떨어진다. 미분양이 너무 늘어나는데 위험한데 규제 풀어줍니다. 그냥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되면은 풀어주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대로 하면은 현 정부는 좀 풀어주겠네요. 앞으로는 좀 집값이 떨어지면 풀어주겠죠.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나오는 걸 보고 시장 흐름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강남구 있죠.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남아 있잖아요. 강남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는지를 보면 바다 가까이 왔는지를 좀 체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강남이 핵심 지역까지 떨어졌다? 아직 강남은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죠. 많이 안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강남을 풀어준다는. 근데 정부는 지금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강남을 풀어줄 때쯤 되면 상당히 조정이 됐구나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강남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도 대출을 좀 끼어서라도 사도 돼.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죠. 바다 가까이 왔는데 그때 들어가느냐 기다렸다 들어가느냐는 개인의 판단의 문제고요. 과거 이야기 잠깐 하면 2009년도에 규제를 풀어줬고요. 강남은 2011년에 풀렸습니다. 2년을 걸렸어요. 아까 2011년 그때라면 더블딥이 있었던 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강남마저도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는 강남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거 풀어주면 풍선 효과 생기고 풀어주기 싫은데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악당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말 안 듣는 뭐 그런 빌런을 풀어줘서 네가 제압해야 하잖아요. 그런 빌런이 강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보죠. 내년 부동산 이슈 중에서 좀 주목받은 것들 하나 있던데 이건 뭐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애기 나면은 대출 금리 좀 저리 대출해 주겠다는 거죠. 추산율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특례보금자리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7조 정도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급락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보다는 좀 제한적이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놓을 생각이 없는 분들도 한번 놓아볼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일단 풀리잖아요. 27조 정도 풀리고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입한다면 또 집값이 하락하는 속도를 좀 막는 데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보세요? 하락세만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걸 물론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려준다면 매수 대기자들은 있어요.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주변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분양 물량들은 150대리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 심리는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면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조건이 좋은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좋죠. 1억 3천만 원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인정되고요. 금리가 최저 1.6에서
3%. 진짜 좋네. 요즘 4% 후반대 5% 정도 나오잖아요. 1.1 대출금리 이거 언제 본 대출금리야 이게? 1.6%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3%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 5%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고 예. 내년에 또 뭐 청년 뭐 내 집 마련 1, 2, 3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오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책 상품들들 열매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은 되시겠어요. 이 타이밍에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예. 물론 대출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출경제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